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짜 텐션이 있는 정치재단 찐텐정치.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주환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들은 오늘 일본으로 갔습니다. 근데 당초 우리 전문가가 상주하는 걸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기적 방문으로 축소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환 변호사님부터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상주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요청이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다. 대통령도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대답이 없었어요. 일본 측에서는. 그리고 당시에 또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핵종에 대해서 좀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서 아예 거부까지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2주에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일본 정부가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스스로 의심을 사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검증은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제3자적 객관적 기구, 그러니까 인접 국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약 추천을 하게 된다면 여야 모두 시민단체까지 포함된 어떤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는 어떤 검증 기구를 통해서 이것을 검증을 해야지, 뭐 일본 정부가 하는 거,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로만 하는 것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지금의 어떤 그 일본 국민들 내에서의 반대하시는 국민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에서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기 싫구나라는 어떠한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검증이라고 하는 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3자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일본 쪽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게 된다라는 얘기세요. 네. 신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과거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한번 그 대한민국 정부가 시찰단을 파견을 했었잖아요. 그 시찰단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서 네네. 다녀왔었는데 뭐 큰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찰단이나 지금 뭐 보내는 점검단이나 뭐 거기서 거기로 일단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뭐 보여주기식의 그런 하나의 뭐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그 입장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냈는데 네네. 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여부에 대해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방류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데 또 뭐 가서 점검하겠다? 이게 또 말이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 애초에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네네.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강도 높은 그런 점검의 대책을 좀 더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타국가의 형평성,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만 단독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성의 표시한 것으로는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또 걸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상주가 아니어도 정기 방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전달받고 검토하고 검증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시찰단 갔을 때 들러리 선다라는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 이거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따질 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 그 시료 채취라든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된 조치를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본이 줄까요? 일본이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또 은폐되고 정리된 정보만을 넘겨줄 것이고, 그것이 지금 점검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이 일본의 주권을 행사해서 본인들이 채취한 시료만 넘겨줘서 굉장히 불안전한 형태로 오염수 방류를 추진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해가지고 항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는 너무 수세적이고 그냥 일본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겠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전 상당히 국민들께서도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안감을 호소했던 거 아니냐, 저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거나 아니면 방류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 뭐냐면, 과학적으로 안전해.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의 공통점. 과학적으로 안전한데 왜 그러느냐. 네네. 아니,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방류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덕국물이면 이게 문제가 바로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우려를 하는 것은 방사능 물질의 축척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CNN에서도 분명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축적될 수도 있다. 위험한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의 영역이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영역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걱정을 하는 것인데 그걸 마치 아니 안전한데 왜 그러냐. 안전하면 그냥 자기들이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전한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우리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를 정도의 어떤 호수 정도만 있어도 그 오염수를 다 거기다가 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매립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안전한 오염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바다에다 그걸 다 희석을 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뭐 마치 그냥 다 괴담이다, 선동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부의 태도는 그게 아니에요.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함과 네네. 더불어서 안심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국민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무조건 믿어라. 왜 안 믿어? 안 믿으면 너희 다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외교적인 결단을 한 것인데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좀 결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뭐 착하고 성실하고 뭐 예의 바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을 믿자. 약간 이런 식으로 논리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사인 간에 돈 거래를 할 때도 돈 그냥 빌려줍니까? 연대보증인을 세우던지 아니면 집을 담보 잡아서 빌려준다든지 뭔가 안전장치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지금 정부 입장처럼 일본이 불성실하게 나오고 은폐하는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도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일본의 입장을 믿어주자. 네. 이웃 국가니까 선의를 믿어주자. 이런 식으로는 사인 간에도 그렇게 돈 거래 안 합니다. 담보는 잡고요. 요즘 제도권에서 연대보증은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류된 주변에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그 물고기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제 축적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 야당 의원들은 일본에서 열린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오후 1시에 일본의 야당인 사회민주당 주도로 방류 집회 반대 집회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서울 도심에서 야당이 대규모 집회도 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괴담 선동이라고 또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설주한 변호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담 선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을 이용해서 파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 정부도 괴담 선동하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반대하는 분도 있다는 존재를 인정을 해야죠. 이걸 다 왜 괴담 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과학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 이거 진짜 다 과학적으로 다 안전하게 100% 다 드러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수영장에 그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오염된 물을 누군가 풀었어요. 안전할 수는 있어요. 수영장 희석이 되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하라고 해요?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하라고 합니까? 안전한지는 알지만은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태평양 바다에 희석을 시키면 뭐 안전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뭐 별로 이렇게 유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걸 언제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추측이 돼서 최종 포식자인 참치 같은 어종을 우리가 먹잖아요. 실제로. 네. 저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는 진짜 참치를 과연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지금도 중금속이 많다고 가급적 자주 먹지는 말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방사능에 축적된 먹이를 먹는 참치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우려가 되는 바이고 아니 진짜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야 그러면 야당에게 얘기를 해야죠.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당의 자세이지 무조건 야당을 뭐 100여개 대상 야 우리 이거 했으니까 어쩔 거야. 일본이 방류하는데 정부가 결정하는데 어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네네. 거죠. 그러면 국민들 누가 안심해요. 그러면서 수사인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안전하니까 수사인들에 대해서는 뭐 그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일본은 왜 자국의 수사인들한테 그 많은 돈 7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걸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할 것은 일본 정부에게 야 우리나라 수사인들도 피해 입는다. 그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외교력을 발휘하는 거죠. 오늘 일본 그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그다음에 양이원영 의원, 정의당의 가은미 의원,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 이렇게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여당 쪽에서 일본에 출국한 것을 두고 방일쇼, 그다음에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신 변호사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예, 우선은 전 사실 뭐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저는 외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뭐 일본에 가서 목소리 내고 이런 거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비판할 처지가 되는지 전 좀 먼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방류를 하는 그 기간도 30년에서 좀 더 넘어간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결국 그냥 우리의 평생을 살면서 바다에는 오염수가 뿌려지는 걸로 지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미지의 길이고 아직 가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이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늘 해왔는데 저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에는 일본이 바다 환경을 더럽히는 건 맞잖아요. 그 오염물질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염물질을 왜 뿌립니까 바다에? 그 행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목소리를 냈었어야 된다는 게 아쉬운 점이고요. 또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한 10년이 좀 더 지났는데 네. 그때도 다 안전하다고 하고 믿고 썼거든요. 근데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전하다고 인류가 결정을 내려도 그것이 또 안전하지 않은 경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불과 2년 전에 뭐 지금 정책 결정권자들 뭐 조태용 안보실장이나 박진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나 이 책임 있는 분들 특히 원희룡 장관도 다 그때 목소리 반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괴담 선동이다라고까지 비판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저 이런 식의 좀 비합리적인 이런 공격은 좀 자제돼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26일 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그 다둥이 가족 초청 행사를 26일 날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손주환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니까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박구현 국무조정실 뭐 국무 1차장이 이런 걸 발표할 게 아니에요. 이건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도 지금 안정감이 들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걸 그냥 국무조정실 1차관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가 않은 상황에서 대외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저는 뭐 계속 해외 나가실 때도 지금 천안함 티셔츠를 계속 착용을 하시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 뭐 윤 대통령께서 뭐 안보를 우선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일 수는 있지만은 또 이게 다르게 읽히는 것은 나 북한과의 대결을 하겠다.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북한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하나의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다둥이 행사에 네. 천안함 티셔츠를 이걸 뭐 진짜 뭐 이런 가족적인 티셔츠 뭐 가족적인 어떤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이념적인 메시지라든지 어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이게 맞는 메시지일까? 맞지가 않다. TPO가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사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 수 있는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나오신 거에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구내식당 밥상에 우리 수산물을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산물 소비 촉진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제는 이제 직장인들 구내식당 얘기 저희가 했었는데. 우선은 그 옷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자면 전 어제 그 토요일 날 해병대 집회 갔다 왔거든요. 네. 해병대 분들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지켜주자 하면서 빨간색 티를 다 입고 오셨더라고요. 모든 행사에는 TPO가 맞아야 되는데 어제도 천안함 옷을 입고 나오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이슈가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해병대 그 빨간 옷을 입고 나오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잘 어울리셨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네. 결국에는 전 어제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거, 그 지켜줄 수 있는 거, 또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나 내지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환경 같은 걸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결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은 전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국민들 앞에 저는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보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내일부터 수산물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수산물은 이미 지금 방류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요. 지금은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먹는 것은 하나의 쇼죠. 그래서 저는 이 쇼는
조수진 의원이 뭐 양곡관리법 때 얘기했던 뭐 밥 한 공기 더 뚝딱 먹자. 해먹자 네. 이 정도 수준이고 내지는 쇼라고 하면은 김영선 의원이 수돗물을 마시면서 안전하다 왜 그러냐 이런 식의 그 항의를 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수산물 먹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다, 나는 불안감이 없다 이렇게 느끼실 국민은 저는 거의 없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수산물을 안 올렸나? 외국산 수산물을 올렸나? 이 생각도 그러네요. 좀 드는데요. 설천 변호사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일 우려했던 바가 이런 거예요. 이걸 급식이라든지 단체 단체 이런 것들을 넣어버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논의를 했지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급식 단체들을 불러가지고 네. 이거 예를 들어서 소비 촉진해라. 촉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수산물이면 다행인데 이게 일본에서 지금 일본이 갑자기 그 수산물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왜?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니 네네. 수출을 안 하니까 수입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나는 걱정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을까? 또 이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일반 소비자분들은 안 살 수 있어요. 근데 대량으로 어떤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걸 피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특히나 어린 미래 세대에게 우려를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이거 일본산 수산물을 네. 소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죠. 때 아닌 이념 공방이 좀 있습니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옮긴다고 해서 논란인데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저는 지금 정부가 이념 과잉 상태를 조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통합 그리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까지 저희가 바라지는 않겠는데 최소한 국민들을 더 가르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저는 광복절 경축사를 다들 상기해 보시면은 광복절에 때 아닌 공산전체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건설 카르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광복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념 논쟁,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는 뭐 좌우 분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다 그냥 의병대처럼 나서서 싸운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좋은 파트너다 이야기하고 지금은 뭐 계속 사실상 그때 반복됐던 이념 과잉이 지금은 홍범도, 김자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45년 이전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그 네.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이념 과잉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 변호사님 얘기도 듣겠습니다. 지금 5명 독립운동가 흉상이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이렇게 5분이고 네. 이 흉상을 철거해서 없앤다는 게 아니고 독립기념관에 이전을 문의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긁어 부스름이에요. 네네. 굳이 이 시기에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한 뭐 국방부 장관이 공산주의 뭐 공산당 이력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건국 헌장을 수여하신 분도 박정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간보 1호가 이승만 대통령 때 있었던 것인데 그때도 간보 1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건국 30주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48년도 30. 이미 1919년도에 임시 상해 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 다 지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경제가 문제예요. 이런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통령께서 쓸데없는 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당시 육사에서 이분들의 흉상을 만들 때 국군 장병이 쓴 탄피 300kg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죠. 독립군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싸웠다. 뭐 그러면서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퀴즈 큐.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옮긴다고 해 논란입니다. 국방부는 이 인물에 대한 소련 공산당 경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3개 드리겠습니다. 1번 김구, 2번 홍범도, 3번 안창호가 오늘의 보기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정답을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답자 추첨해서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찐텐정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2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설주환 변호사와 찐텐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때 아닌 인형 공방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독립운동가 5명의 형상 옮긴다, 이 논란 이제 조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세금 48억 원을 들여서 광주 출신 중국음악가 정율성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논란인데요. 이 정율성이라는 분을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1939년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해방 후에는 북한으로 또 북한으로 들어가서 조선인민군의 구락부장을 지냈다라는 분인데, 굳이 왜 이런 분의 기념공원을 만드는 거냐, 이런 논란입니다. 설주환 변호사님부터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한 10년 전부터 어떤 그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뭐 조금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최근에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했는데, 저는 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보훈부 장관이니까 네네. 그 입장에서는 뭐 의혹이라고 하면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는 이분은 그냥 항일 운동가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물론 이분도 그 당시 우리나라가 19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중국으로 우리가 가서 항일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중국인으로서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념적으로 문제 삼을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광주시에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역사 공헌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저도 광주에서 뭐 살았지만 중국 관광객이 굳이 광주까지 올 일은 별로 없을 네. 것 같고요. 예전에는 좀 있었대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 상품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안공항으로 많이 들어와서 광주 투어하고 제주도로 가는 어떤 루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 공과를 다 실었으면 좋겠어요. 역사에 그건 네. 국민들이 평가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어떤 항일 운동가로서의 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군이라든지 인민해방군의 군가를 작곡한 것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문제 삼게 된다면, 저는 김원봉의 고향은 경남 밀양이에요. 네. 거기 의열단에 관련한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없애야 되나요? 그 다음에 경남 통영에 윤희상 음악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안 해야 되나요? 저는 굳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공과를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까지 하나씩 뭐 건드려서 이념적으로 서로 어떤 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 저는 역사가 너무 정치 쟁점화되는 거에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요, 당대에 평가받을 때도 반 이상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드물거든요. 보통은 뭐 정치인에 대해서도 찬반이 다 갈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나간 역사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국가에서는 오히려 더 역사의 다양한 측면들을 더 존중해주고 오히려 시민사회에서도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아까도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홍범도 장군만 이야기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YS 그 대통령 시절에도 이분 유해 송환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공산당과 2년만 있으면 다 지금 뭐 흉상 제거하고 옮겨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로당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역사에 너무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광주의 이제 강기정 시장님에 대해서는 광주 시장이면 정무직 아닙니까? 좀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인연과잉이 되고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지금 정율성 공헌을 하겠다라는 것도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고, 이걸 가지고서 중국 관광객 유치하겠다? 아니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제쳐놓고 지금 중국에서 귀화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까지 한국에 굳이 들여가지고 여기서 역사 공헌 하겠다? 전 매우 무능한 행정이다. 그렇게 해서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지도 않고요. 오히려 광주의 다양한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유산들을 가지고 전 오히려 행정을 펼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 이런 생각 같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SNS에 광주는 정율성 선생을 영웅시하지도 폄훼하지도 않는다. 그는 뛰어난 음악가이고 그의 삶은 시대적 아픔이었다. 수많은 중국 관광객이 이것 때문에 찾아오기 때문에 광주는 정율성 선생을 역사 문화 자원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튼 두 분의 찬반 의견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정부가 이제 워낙 요즘 흉악범죄,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른바 의경이죠. 의무경찰 부활을 꺼냈다가 비판이 좀 커지니까 하루 만에 물러섰거든요. 이 좀 정책적으로 너무 혼선을 키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이거 발표할 때부터 바로 나왔던 제기가 뭐냐면 아니 의경 제도를 폐지한 게 지금 인원수가 없어서 그래요. 군대가 50만이 무너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의경 제도도 유지를 못하는 이유가 네네. 그거예요. 지금 일선의 사단도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또 빼가지고 예를 들어 7, 8천 명을 빼가지고 의경을 만든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러한 의경 제도를 뭐 다시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문제점보다도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뭘 하겠다고. 근데 바로 대통령실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아니야 이거 안 할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죠. 우리 69시간제 그냥 간보기로 정책 제안하고 여론 안 좋은 것 같아. 문제점 생겨 비판받아. 그러면 그 대통령이 한 것은 대통령의 뜻은 아니야.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입학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이게 주먹 구구식인지 아니 내부 정책 조율을 해서 이게 발표를 해야지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그 정책 자체도 이렇게 몇 시간 못 가서 그냥 흐지부지 될 정도가 됐다면 과연 이 대통령실과 정부가 네네. 어떤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이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나?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군복무에 굉장히 민감한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여론이 좀 안 좋아졌어요. 남성을 싼값에 소모품으로 쓰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저는 알거든요. 의무경찰 우리 때는 의무경찰이 있어서 군대 갈 때 의경으로 갈 거냐 뭐 육군으로 갈 거냐 이렇게 선택하고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경을 이제 점차적으로 폐지한 이유가 일단은 인력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또 의경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폭력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게 없어진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또 얘기이기도 합니다. 신 변호사님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뭐 원인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해법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고 잘못된 해법을 내놓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저는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하루 만에 백지화하는 걸 보니까 양평고속도로도 백지화하고 또 이거 의경도 백지화하고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백지화 정부라는 지금 멸칭을 받아도 지금 뭐라고 반박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군 자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성급하게 내놨다가 철회하는 이런 만 5세 입학 논란이나 69시간 논쟁 다 비슷한 맥락이라 저는 보고요. 한두 가지만 좀 더 지적하자면은 네. 이 의경에 대한 그 해결책, 의경을 부활시켜서 강력범죄를 막아보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의경이 강력범들 막으러 다닙니까? 의경은 시위를 막거나 질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경 자원을 썼던 것이지 아니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막으려면 강력계 형사들이나 특수무술을 배운 사람들을 갖다가 더 충원을 해서 잡아야지 어떻게 의경들을 갖다가 잡을 생각을 하는지 전 그게 매우 참 어리석은 정책이었다고 보고 사실은 의경 부활시키는 것이 저는 숨은 의도가 아무래도 시위가 앞으로 좀 많이 발생할 걸 미리 예상을 해서 그 경찰력에 좀 더 보강을 위해 가지고 전 의경을 생각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의구심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경 부활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뜬금없다. 그래서 무슨 다른 저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잘못된 처방이라고 보고 어찌됐든 의경이라는 것도 이번에 다 폐지된 거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나왔다가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은 참 보기 안 좋은 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뒤에 더 큰 그림이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의경을 부활시키려는 게 집회나 시위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경 부활시키지 말고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를 민생 치안 위주로 투입하면 될 일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해보죠. 이번 주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금감원에서 그간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3대 뭐 펀드 사건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전면 재검사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면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상희 의원 측에서는 오히려 뭐 금감원장이 사과를 했었다. 또 금감원장은 또 사과를 안 했다. 뭐 이 논란도 있고 지금 조금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 의뢰다라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김상희 의원이 지금 환매를 받았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에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간단한 수사입니다. 당시에 누군가 이것을 알려줬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특정을 해가지고 김상희 의원 측과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냐 아니면 사전에 이걸 미리 다른 구매자들보다 미리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점과 그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김상희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저는 소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뭐 지금 혼자 농성도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일을 키우실 일인가? 저는 오히려 소명해서 저는 밝혀낼 문제고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걸 그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적 뭐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특혜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되고 특히나 저는 검찰을 좀 저는 탓하고 싶어요. 지금 금조부 부활도 했고요. 이 정권 바뀐 지도 벌써 1년 6개월 됐고 이 수사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밝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검찰이 이런 복잡하거나 정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 입은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네네. 좀 의문입니다. 네. 이거 라임이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임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기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이걸 감지하고 돈을 먼저 환매해 갔다라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빨리 빼가서 피해를 좀 덜 본 것이다라는 게 김상희 의원에게 지금 제기된 의혹이고 김상희 의원 측에서 바로 반박문 입장문 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기가 투자한 펀드가 16명이 같이 투자한 펀드인데 그걸 판매한 증권사에서 16명에게 동시에 환매를 권유해서 같이 한 것이니 자기만 빨리 뺀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 또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항의했더니 뭐 잘못된 것 같다라고 사과까지 받았다라고 했는데 금감원 쪽에서는 그런 적 없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죠. 신인규 변호사께서 그 사실은 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돼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지금 많은 수사가 좀 부실하다 내지는 또 실체적 진실을 좀 밝혀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현재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수사 굉장히 좀 오래된 것이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사실 김상희 의원 이제 부의장까지 지내시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무슨 환매를 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나와서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의혹은 있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복현 원장이 또 사과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또 약간 또 금감원의 입장을 달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면 뭐 김상희 의원도 뭐 다 수사 선상에 올려서 하면 될 일이고 그렇게 크게 뭐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나 전 싶기는 한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민주당도 또 정치 쟁점을 하고 있고요. 또 금감원도 이복현 원장이 사실은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가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또 검찰 편중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수사의 본질은 빠진 채 조금 더 이렇게 정치 쟁점화, 정치 공방화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일 아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의혹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금감원 쪽에서 이제 펀드 투자처들이 자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한 혐의도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품수수 옵티머스의 경우에 금품수수와 횡령 혐의도 전직 임원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이 1년을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같은 당이신 설주환 변호사께서 먼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둘 다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또 이런 시사 프로에 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곰곰이 저 지난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었나 그중에 제일 잘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지자체 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난 여름에 어떤 홍수가 나거나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긴급하게 현장에 달려가고 또 긴급하게 현장에 갔을 때도 오히려 구조 작업이라든지 구호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 선에서 최대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텐트가 부족하다라고 했었을 때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에게 빨리 이러한 텐트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역시 지자체장으로서의 경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찌 되었든 간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는 있다. 네. 저는 어차피 야당으로서는 참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최대한 일본의
야당과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떤 시민사회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이것을 여론 형성을 해가고 또 국내에서는 어떤 야권이 다 뭉쳐서 어떤 오염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 촉구하는 이러한 과정 등은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본인의 뭐 예고됐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뺏길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본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소위 뭐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어떤 강한 지지층만을 오히려 보고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하고 팬덤 정치 한계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지자체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빛이 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주셨습니다. 신기 변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야당이 사실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면 거의 만점 야당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기대는 안 하고요. 최소한 집권 세력 내지는 정부가 잘못 갈 때 강하게 견제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야당 정도라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 1년을 평가하자면 책임 정치 실종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 사망이고 세 번째가 정책 무능 아닙니까?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책임 정치 실종이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국민들이 이미 다 아시는 거고 정치 사망은 국민들 공감하실 텐데 그 한 축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결국에는 물론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고 저는 정치 복원을 위해서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즉 기승전 이재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그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 스스로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저는 정치 무능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되고 난 이후에 전 여러 가지 무능한 점이 많았지만 제일 무능한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169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거든요. 초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요.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건 외교 실패고 국내 소통 실패, 정치 실패거든요. 그렇다면 국회를 매일 열어서 외교부 장관을 매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따졌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부 장관 매일 불러서 또 따져야 되고 해수부 장관 매일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장외로만 나갔어요. 그러면은 당장 내년에 총선인데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도 국회를 비운다면은 당장 내년에 총선에서 무슨 명분과 무슨 근거로 본인들한테 힘을 달라. 그러면은 정부 여당을 잘 견제를 해야 그래도 한 표라도 더 줄 텐데 그걸 못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약 한 60% 이상 정도로 대략적으로 보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절반도 흡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정 지지층에 대해서요. 그리고 더 민주당이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주의가 사라졌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국민의힘보다도 지지가 낮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 행정가로서는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치의 영역에 와서는 초선 의원으로서 감당하기 매우 무거운 당 대표의 직까지 겸하면서 저는 민주당을 좀 어렵게 만든 장본인 아니냐 저렇게 생각합니다. 설 변호사님 신 변호사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신다든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여의도 정치인으로서 1년을 보내신 거죠. 네. 기존에는 어떤 지자체 장으로서 그다음에 뭐 광역자치단체 장으로서의 역할을 뭐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의회 정치를 하신 게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함이 보였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부분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도 이미 많이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근데 앞으로 보여줄 것들이 더 많다고 보고 오히려 지난 1년 동안은 시행착오의 기간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1년 남은 1년 동안 이제 총선 승리를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최근에 이제 뭐 10월 사퇴설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총선 과정에서 혹시나 뭐 옥중공천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 변호사님부터 하십시오. 옥중공천이라는 얘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이 말이 가져오는 것은 뭐 구속영장이 무조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한다는 건데 아직은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옥중공천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정의 영역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현실화되기도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만약에 뭐 영장이 발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저는 원칙론적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임기가 정해진 대표예요. 굳이 뭐 본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내년 총선까지는 충분히 이끌고 내년 8월 28일까지가 아마
임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까지 뭐 당연히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영장은 발부가 된다고 선 치면 저는 당헌 당규에 의해서 저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원칙적으로 가야지 이것을 뭔가 꼼수를 부린다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금방 저는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겠습니다. 그럼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뭐 총선까지 가야 민주당이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그다음 당 내에서도 생각은 뭐 다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떠한 생각이 있더라도 아니 당연히 민주당의 뭐 당원들의 어떠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된 당 대표인데 네. 일단은 원칙론적으로는 가야죠. 다만 당 대표라든지 지도부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결정에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들이 많이 지지를 하게 된다면 당원들과 의원들은 뭐 소속 의원들은 따라줄 의무도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에 와서 너무 가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그렇게 봅니다. 신 변호사님 말씀도 듣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네네. 법에서도 권리와 의무라는 걸 세트로 쓰거든요. 왜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가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정치의 영역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표다. 그 말도 맞고요.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그 직전에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패배한 이후에는 책임을 지는 것도 그분의 의무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이제 권리만을 계속 누려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사망에 더 이르게 됐고 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 책임 정치라는 야당의 그 몫을 할 때도 바로 이재명 대표 당신은 책임지게 뭐가 있느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전 메시지에 힘이 안 실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을이 들어서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느냐 마느냐 또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지금 아마 이거 가지고 또 몇 달을 보낼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만둘 뿐이었으면은 애초에 안 나섰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네네. 여기까지 왔고 검찰에서 지금 또 영장을 친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라고 하시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저는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는 것이 오히려 더 정정당당해 보인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그걸 원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얼굴로 내년 4월까지 제발 도리어 견뎌주기를. 국민의힘은 그게 더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것이 민주당의 함정 같은 거예요. 본인들도 민주적 정당성 얘기했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만약에 총선을 치른다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바라는 거고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도로 갔을 때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고마워서 추석 선물 보내야 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님 집 앞으로 많은 선물을 보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이 최고위원회 국민의힘 보시면요,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모든 게 이재명 대표만 때리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부담을 민주당이 오롯이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당의 꼭 옳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찐텐 정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과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 틈새 토크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 틈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맨날 이렇게 두 분의 타이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방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순간 이렇게 원고를 막 쳐다보게 돼요. 혹시나 틀릴까 봐. 자, 앞서 저희가 이제 퀴즈로 홍범도 장군을 이제 정답으로 골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홍범도 장군 포함해서 5명의 흉상을 거기서 이제 뭐 다른 데로 옮기고 나면 여기에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세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얘기 조금 더 해볼 거예요. 하고 싶으신 얘기 뭐 자유롭게 하시죠. 신 변호사님부터 하실까요? 우선은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어떤 정파가 들어서면은 마치 과거의 역사를 다 독점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뭐 그것이 정치적 이익이 연결되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역사를 뭐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고 해도 역사적 진실이 그렇게 발견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지금 사실은 광복 이전에 해방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 1870년대 생이신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그 육사 흉상 설치조차도
조차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역사에 대한 저는 독점 의식이고 저는 굉장히 좀 국민 분열 내지는 이런 정치 쟁점화로 오히려 역사 문제를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매우 좀 부적절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거겠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니까 육사에 이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기념관으로 뭐 흉상을 이전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게 육사 쪽의 얘기예요. 육사가 실제로 위치의 적절성, 국난 극복의 역사,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니 이제까지 논란이 없었어요. 누가 논란을 논란을 만들었는데 만드니까 만들어진 논란을 거지. 누가 만들었는데 대통령이나 보훈부 장관이 만드니까 지금 이러시는 거지. 이제까지 누가 논란이 있어도 육사에 그거 세운다고 했을 때 반대할 수 있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했다고 할 때도 반대하신 분이 계셨었나요?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그리고 독립군을 우리나라 국군의 원조로 생각하는 건 이제까지 다 인정된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왜 부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나요? 대한민국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공산주의가 이 망한 거죠.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오히려 왕이 세습제지. 저거 정상적인 나라가 국가도 아니고요, 나라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거에 비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면서 뭐에 도대체 위협을 받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중국이라든지, 아니 중국과의 관계도 외교부에서 딱 끊지도 않고 있잖아요. 공산국가잖아요. 아니 대통령 부부 베트남에 가셔서 호치민 주석에 추모하시고 오셨잖아요. 거기 공산국가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오늘 이종찬 그 지금 광복 회장이랑, 네네. 아니 여기는 또 본인의 막역한 친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잖아요. 이종찬 전 지금 광복 회장이. 그리고 이혜영 선상의 또 손자이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오늘 무슨 국회 소통관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신 분 중에 김월동 의원이 계시더라. 전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그 소년대. 아니 그런 분들이 그러면 보수예요? 아니 진보예요? 그분들이? 아니 그럼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김을동 의원님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고, 사실은 여권에서도 뭐 홍준표, 유승민 뭐 다양한 분들이 다 지금 정부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또 하고도 있거든요. 저도 이거 너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키워드를 뽑아보자 그러면은 뭐 공산당, 그죠? 공산당 아니면 뭐 카르텔 뭐 이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산당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저는 스스로 굉장히 좀 더 정부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잘못 스탠스를 잡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건국절 논란도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네네. 왜 굳이 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왜 자꾸 건국절을 1948년도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의문이 들고, 굳이 추론을 하자면은 과거 식민 지배 시절에 그러니까 친일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건국절로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과거 정부가 단절돼 있고 그때 했던 행적들이 다 묻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임시정부 논란을 없애고 오히려 더 본인들이 원하는 역사관으로 입맛대로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 저는 이거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매우 힘든 움직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서 이제 뭐 다른 여러분들도 뭐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하셨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에도 너무 오버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뭐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국방부와 육사가 잘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건 뭐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단가요?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두는 건가요? 아니 맨날 이래요. 맨날 정말 화가 나는데. 제3자적인 입장에서. 네. 유체 이탈. 대통령실이 당연히 먼저 제기를 하고 보훈부 장관이 있으면 이걸 그냥 국방부와 육사가 잘 논의해서 결정할 거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이거 대통령이 2년 제기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 숨바꼭질 정부 같아요. 맨날 참모 뒤에 숨기 때문에 이거 네. 뭐 언제까지 맨날 대통령 찾으러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산 전체주의 이야기하고 이 역사 논쟁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사실은 시작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박민식 장관이 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참모 중에 참모고 다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딱 분리할 때는 숨어버리니까는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이 불통에 대해서도 좀 화를 내실 만하다 저렇게 봅니다. 이거 근데 육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국방부 뭐 현관 앞에도 흉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옮겨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다 옮겨야 되겠지만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홍범도 장군님까지 공산 전체주의로 엮으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국민의힘 당사에도 박정희 대통령 사진 붙어 있거든요. 그럼 다 같이 떼야죠 뭐. 그렇게 공산주의가 묻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친 반감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 우리가 역사를 다시 되돌려 봤을 때 일제 식민지대가 36년이나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산주의와 안 묻은 사람들만 추려서 역사를 계승한다 그러면은 거의 계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고 백선엽 장군의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 이게 아마도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인물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뭐 시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뭐 아니, 이런 그러니까 입장인데. 옮기지 말고 저는 네. 백선엽 장군 동상도 흉상도 하고 싶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세우는 걸로.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과를 정확하게만 기재만 하시면 된다고 봐요. 이분이 6.25 전쟁 때 6.25 때 공적을 세우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어떤 그러니까 항일했던 투사들을 탄압했다라는 친일 행적도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일본에서 자기의 자서전을 하면서 자기가 간도 특설대로서 지금 조선 사람들, 당시에 항일운동한 조선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고 분명히 본인이 기술하신 책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판에서는 그게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과를 다 기재하시고, 저는 그냥 옆에다 하나 더 만드시고 싶으면 만드시면 될 일이지, 그걸 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흉상을 다 이전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정치인도, 지금 현생을 살고 있는 정치인도 모두의 지지를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다 네네. 공과가 있고 찬성하는 분 절반, 반대하는 분 절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서 모든 것을 역사의 장으로 옮겨보내야지 그 과거를 다시 소환해가지고 지금도 뭐 백선엽이야 홍범도야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은 저는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이건 역사를 사실상 정치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좀 제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저는 균형 있게 요즘에- 가르치면 좋겠어요. 요즘 최근에 개봉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있잖아요. 3시간 반짜리인데 보셨습니까? 네. 아니 보지는 못했는데 아니 보고 얘기하시지. 아니 거기에 나오는 오펜하이머도 과거에 미국에서 메카시즘의 희생자였어요. 예, 저는 진짜 그 영화 떠올랐어요. 와, 우리나라가 진짜 그때 미국에서도 한때 1950년대에 불었던 그 메카시즘이 다시 보려고 그런 건가? 아니 그때는 이념 대립이 극도로 있었을 때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가 분명히 실패했다는 이념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끝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아직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항하자라고 하는 게 맞는 소리냐 저는 이 마지막으로 말이죠. 제 인구 문제나 기후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경제 문제도 당연한데 전 인구 문제, 기후 문제 심각한데 좀 그런 걸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맨날 자나깨나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과거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은 정말 국민들께서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참지, 계속 이런 얘기들만 뉴스가 도배되고 매일 싸운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종찬 광복회장께서는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형상 화나실만 이전 하죠, 이거는. 예,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반역사적 결정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퇴진도 요구하셨다고 하네요. 뭐 장관 퇴진까지 장관 퇴진하셔야죠. 이번에 그 박정훈 수사단장을 본인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니, 네,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네. 네. 명이 잘 안 서는 장관입니다. 아니 제가 결재까지 자기가 해놓고 나서 자기가 확신을 갖지 못했으니까 이런 무능한 장관이 왜 있어요 그 자리에. 당연히 퇴진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강력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저희 패널이 요구했다라는 것까지 오늘 전해드리면서 요구해도 잘 듣진 않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틈새 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죠.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